제 나이가 어느덧 62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엔 참 근사한 그림 같았을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심 속 고급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강,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비출 때면 꼭 꿈속에 사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건 제 남편, 이강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제게 말했었죠. 나같이 배운 것 없는 놈이 이만큼 성공한 건 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 때문이야. 당신은 그냥 이성에서 여왕처럼 살기만 해. 저는 그 말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의 성공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깔아준 비단길 위에서 저는 세상의 험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늙어갔어요.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그런 건 제게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안을 가꾸고 제 몸을 치장하는 게 제 유일한 역할이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은 저더러 답답하다고도 했지만 전 그게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아내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돌아간 뒤 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나 볼까 하고 채널을 돌리는데 뉴스 속보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허위 분양 사기, 서민들 피해 속출, 또 어디서 나쁜 놈들이 사고를 쳤구나. 혀를 차며 무심코 화면을 보고 있었죠.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며 오열하는 할머니, 신혼집을 마련하려다 빚더미에 앉은 젊은 부부. 참 안 됐다.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앵커의 입에서 익숙한 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은 특히 수도권 외곽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외곽 신도시 남편이 요즘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자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그 배후에 몇몇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몇몇 회사 이름이 흐릿하게 자료 화면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성 DNC.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이 몇 년 전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곳이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늘 말했었다. 사업이 커질수록 시기하고 음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이것도 그런 걸 거야. 이름만 같은 다른 회사일 거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뉴스 속에서 절규하던 피해자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고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함과 자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잘 빗어넘긴 머리, 한 손에는 값비싼 서류 가방. 늘 보던 모습인데 그날은 꼭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모든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오늘 유난히 차가 막히네. 저녁은? 곧 준비될 거예요. 그런데 여보, 혹시 뉴스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을 들켜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뉴스? 무슨 뉴스? 그게 아까 뉴스 속보가 나왔는데 허위 분양 사기 사건이라고 거기서 진성 DNC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회사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그 웃음이 꼭 가면 같았습니다. 당신도 참.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더러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거 동명이인 회사야 라거나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같은 다정한 안심을 바랐던 제 마음이 무안해졌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알아? 세상에 이름 비슷한 회사가 어디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런 가짜는 뉴스에 일일이 신경 쓰면 사업 어떻게 해?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더는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표시였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같아서 걱정하는 아내에게 저렇게까지 쌀쌀맞게 굴 일인가.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무지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태도. 그건 분명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저녁이나 차려와. 배고프네. 남편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남편 말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시키는 대로 저녁이나 차려 바치며 살아온 여자였죠. 그의 성공을 위해, 그의 편안함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단단한 벽이 의심이라는 작은 망치질에 속절없이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제 불안을 잠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보며 나라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떠들어댔습니다. 방금 전 아내의 걱정을 가짜는 것으로 치부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세상 걱정이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마주 앉아 밥을 먹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남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등 뒤에 꽂히는 남편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것뿐인데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 남자의 인생에서 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저 잘 차려진 저녁상과 고급스러운 집안을 유지하는 사람. 그의 성공을 빛내주는 배경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낮에 봤던 그 표정,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날카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제 눈치를 쓱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죠.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습니다. 진짜 귀찮게 구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전화도 거실에서 당당하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저렇게 저를 피해서 문까지 닫고 통화를 하는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 쪽을 계속 힐끔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과 신경질적인 손짓만으로도 보통 전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남편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는 게 역력했죠. 무슨 전화예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제가 묻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는 낮에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넌 아무것도 알 필요 없어. 알려고 하지도 마.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을 넘어선 차가운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사이의 소원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나 박은숙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무언가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굳은 인매는 어젯밤의 긴장감을 그대로 담고 있었죠. 어젯밤 남편의 그 날선 반응은 제 모든 질문을 집어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안방에서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심하게 툭 내려놓더군요. 어제 내가 좀 예민했지? 회사에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자, 이거. 당신 이런 거 하나면 기분 다 풀리잖아. 안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가 아닌 은근한 조롱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값비싼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처럼 기뻐했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뻔뻔한 가죽의 광택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입막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의심 따위 품지 말고 내가 던져주는 것이나 받으며 조용히 살아라. 값비싼 가방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제 목소리가 인형처럼 건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웃으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제 눈빛이 눈앞의 가방이 아니라 그의 파렴치한 얼굴을 얼마나 경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그 비싼 가방에서 저는 사랑이 아닌 역겨운 악취를 맡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사온 핸드백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가방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제게 사주기는 했지만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더는 모른 척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또박또박 세 단어를 쳤습니다. 진성 DNC, 그리고 사기.
엔터키를 누르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 블로그,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카페의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위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진성 DNC 사기 피해자 모임,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3억, 전부 날렸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내 수술비 마련하려고 오피스텔 분양받은 건데 제발 도와주세요. 모델하우스랑은 전혀 다른 폐허 같은 건물이 들어섰어요. 벽에선 물이 새고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라고 지은 집입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모니터 밖으로 터져나와 제 멱살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이름들. 그 속에 제 남편 이강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교묘한 말솜씨로 서민들의 등을 치는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올린 사진 속에는 텅 빈 공사 현장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극의 대가로 지어진 이 화려한 집에서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제 거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전체가 그들의 눈물로 지어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봤던 그 수많은 얼굴과 사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며 제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저녁 준비 안 했어? 평소와 같은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괴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당신 회사에 대한 글들을 좀 봤어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을 텐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이요?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게 당신에겐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당신 정말 저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거 맞아요? 저 회사랑 당신 관계없는 거 맞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오해라고 모함이라고 소리쳐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작게 꿈틀거렸고 그를 비추던 조명빛이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괴종식의 초침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갉아먹는 것처럼 유난히 크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긍정보다 더 확실한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끔찍한 말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침묵이라는 칼날에 베인 후 며칠을 시체처럼 살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이대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이 사기꾼일 거라는 생각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거나 나쁜 사람들의 음해가 분명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저는 오랜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은숙이야. 혹시 지금 잠깐 시간 괜찮니? 약속을 잡고 나간 카페에서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걱정돼서 왔어. 우리 남편 요즘 안색도 안 좋고 자꾸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만 해. 뉴스에 나온 그 회사, 이름만 같은 거 맞겠지? 누가 우리 남편을 음해하려고 작정한 것만 같아. 당신이 회계 전문가니까 혹시 재무자료 같은 거 보고 우리 남편 결백을 증명할 만한 거 없나 좀 봐줄 수 있을까? 제 간절한 부탁에 지연이는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어설픈 위로보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야. 지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닌 것 같네. 잠깐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내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지연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그녀의 회계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잠긴 캐비닛 하나를 열고 아주 두꺼운 바인더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내가 시집가던 해부터 내가 이상해서 모아본 자료야. 나도 알아. 이런 기분. 어설픈 위로보다 정확한 사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나도 예전에 이런 종이 한 장 믿고 투자했다가 아버지 퇴직금을 전부 날릴 뻔했거든. 지연이는 바인더를 열어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유령회사, 부풀려진 공사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지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아니야. 너가 뭘 잘 몰라서 그래. 사업하다 보면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야. 너가 뭔데 내 남편을 사기꾼 취급해. 제 고함에 지연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류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수가 그럼 이건 설명해봐. 여기 어라는 회사에서 100억을 대출받았다고 되어 있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돈이 B라는 회사로 그대로 넘어갔어. 그리고 이 B라는 회사는 주소도 직원도 없는 유령 회사야.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 그녀의 차가운 지적에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바인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이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 같아. 이 서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몇 달을 고민했어. 지연이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ES 글로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이름이 적힌 칸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박은숙. 그곳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지금 제가 사는 집 주소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틀림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설립일은 3년 전. 저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선명한 내 이름 석자. 삐뚤지만 익숙한 내 도장 자국. 그가 나를 방패막이로 평생을 나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저의 믿음을, 저의 사랑을, 저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패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대신 숨이 막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만 헐떡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폐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해. 지연의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지옥에서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젯밤과 똑같은 남편이 똑같은 소파에 앉아 똑같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사기꾼, 내 이름을 도용한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어디 갔다 이제 와.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던 공간이 이제는 괴물과 함께 누워있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나간 세월이 필름처럼 되감겼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며 무심하게 건네던 목걸이는 사랑이 아닌 뇌물이었고 사업상 필요하다며 받아가던 서명들은 저를 묶는 올감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두려움도 함께 거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밤새 잠 못 자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속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가지 않겠다고. 저는 곧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가 괜찮아? 밤새 한숨도 못 잤지? 일단 좀 쉬어라. 지연아, 나 괜찮아. 저는 친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한테 물었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라고. 그런데 밤새 답을 찾았어. 아니, 답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가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할 건지 들어봐줘. 이건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피눈물로 쌓아 올린 모든 것, 저 사람이 나를 기만해서 얻어낸 모든 재산,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놓을 거야.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워진 내 이름과 인생을 내 손으로 직접 대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방관의 죄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지연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그 독한 마음 아주 마음에 드네. 그럼 이제부터 작전회의를 시작해볼까? 지연이와 통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거실 중앙에 값비싼 유럽산 소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망치를 들고 와 전부 깨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관 창고에 있는 망치를 향해 몇 걸음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걸 깨부수면 뭐가 남지? 내 시원한 분노? 허무함? 아니야. 이건 저 인간의 피와 살이야. 저 인간의 자신감이고 저 인간의 전부지.
이걸 부수는 건 너무 쉬운 복수야. 진짜 복수는 저 인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빼앗는 것이다. 저는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단단하고 서늘한 감촉이 마치 제 새로운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당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 남편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남편은 제 눈 속의 분노를 읽을 만큼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어제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은 소파 위에 보란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강진. 당신이 만든 이 무대 위에서 당신이 입혀준 이 옷을 입고 당신의 숨통을 끊어줄게.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내의 얼굴로.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 박은숙으로.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냉철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성껏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여보. 그래. 당신은 다른 걱정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골치 아픈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은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의 그 오만함이, 저를 향한 그의 경멸이 이제는 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자신의 세계를 넘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장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나갔어. 오늘 밤 서재에 들어가야겠어. 위험해, 은수가. 들키기라도 하면. 위험한 건 알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저 인간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지도를 내 손에 넣어야 해. 남편의 서재.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많으니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죠. 전에는 그 말이 정말 회사의 기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곳이 바로 그의 범죄를 증명할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저는 잠겨있는 서재 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문 너머에 저 인간의 심장이 있겠지. 오늘 밤 그 심장을 가지러 갈 거야. 새벽 1시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는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해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벗어둔 양복상에 그 안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자 이상하게도 떨림이 멎었습니다. 서재 문고리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섬뜩한 마찰음이 제 심장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거대한 책상과 그 옆에 금고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4개의 숫자가 뭐라고 저 육중한 쇠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어리석고 단순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생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그의 생년월일에 맞췄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금고는 저를 비웃는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펜, 온갖 명함들, 의미 없는 잡동사니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서랍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남편이 하고 작게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깨지 마. 몇 분 같은 몇 초가 흘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숨소리는 다시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다 들키고 말 거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은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아이들과 아직은 진짜처럼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 그가 유일하게 서재에 두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남자, 이런다고 당신의 죄가 가려질 줄 알았을까? 저는 경멸을 담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액자 뒤편을 만지는 손끝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액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뒷면에 희미한 잉크로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진 건설 설립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첫 사업이 시작된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의 성공을 기도했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시작을 상징하는 그 날짜를 가장 추악한 비밀을 감추는 열쇠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그 날짜에 맞췄습니다. 철컥. 믿을 수 없게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모르는 이름의 인감 도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차명 재산, 비자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으로 설정하고 서류들을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의 조용한 불빛이 남편의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담아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남편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잠꼬대를 한 번 하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서재를 빠져나와 열쇠를 다시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두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손에 쥔 휴대폰은 뜨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증거들의 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투덜거리며 출근한 뒤 저는 곧바로 지연에게 수십 장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이 모두 전송되었다는 알림이 뜨자 마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박은숙. 너 정말 대단하다. 보통 담량이 아니야. 그래서 쓸만한 게 좀 있어? 쓸만한 거? 이 정도면 잔치상을 차릴 수 있지. 이 계약서들만 있어도 최소 차명 부동산 4개는 찾아낼 수 있겠어. 이 비자금 통장들 입출금 내역만 역추적하면 돈 세탁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완벽한 시작이야. 지연이의 칭찬에도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더 차갑게 식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것은
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겠죠. 저는 소파 위에 놓여있던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입을 막기 위해 사준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어젯밤 제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서재 열쇠 복사본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가방의 진짜 용도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준 가방이 이제 내 복수의 도구들을 담는 연장 가방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사무실. 바닥에는 제가 찍어온 서류들의 복사본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 이강진이라는 자가 쌓아 올린 범죄의 왕국도였습니다. 지연은 그중 제 이름 박은숙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ES 글로벌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은수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의 보급로를 먼저 끊어야 해. 이게 바로 저 인간의 첫 번째 보급로야. 지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법적으로 이 회사는 완벽하게 내 거야. 내가 이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저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고 내 이름 뒤에 비자금을 숨겨둔 거야. 그 허점을 우리가 찌르는 거지. 첫 번째 작전은 ES 글로벌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 약 30억 원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새로 만든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것. 그것이 복수의 첫 단추였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돈을 빼내는 거 결국 저 인간이 하던 짓이랑 똑같은 거 아닐까? 제 안의 낡은 도덕관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박은숙. 이건 더러운 돈을 청소하는 거야. 도둑이 훔쳐간 우리 집 물건을 되찾아오는 게 죄는 아니잖아. 넌 지금 악취나는 하수구를 청소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내 돈도 남편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나는 무슨 짓이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당장 은행에 가야겠어. 박은숙 대표로 첫 출근을 해야지. 다음 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사모님이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나는 대표이사다.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다. 지연이가 준비해준 법인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의 높고 차가운 천장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남편이 주는 생활비 카드만 쓰던 제가 기업 창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젊은 은행 지점장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ES 글로벌 대표 박은숙입니다. 법인 계좌 해지를 요청합니다. 잔액은 여기 2개인 계좌로 전액 이체해 주십시오. 저는 밤새 연습한 대로 떨지 않고 말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지점장은 제 신분증과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최근에 있었던 거액의 입금 내역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금 출처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덧치였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저는 이 질문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외웠던 내용을 침착하게 읊었습니다. 아, 그거 외곽 타운하우스 부지 매각 대금 1차 계약금으로 입금된 거요. 보름 뒤에 2차 중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 입에서 막힘없이 전문 용어들이 흘러나오자 지점장의 눈에 떠올랐던 희미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체 확인증.
그 위에는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강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제국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큰 전쟁을 치른 장수처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그것은 안도감인 동시에 앞으로 계속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휘파람까지 불며 집으로 들어왔죠. 아마 또 다른 사기 계약이라도 성사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제가 이강진입니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1년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는 확실한 투자라니까요. 그 목소리, 그 말투.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봤던 피해자들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목숨을 걸고 빼낸 그 돈이 무색해질 만큼 그는 멈추지 않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느꼈던 작은 승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지연과 함께 정리하고 있던 이강진 차명 재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부동산과 예금 목록 사이에서 제 손가락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남쪽 바닷가 휴양지 고급 빌라 소유주 이영수. 이영수는 남편의 운전기사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여름휴가 때마다 저를 따돌리고 업무상 출장이라는 핑계로 드나들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그래, 다음은 저곳이다. 당신이 온갖 더러운 짓을 벌이던 그 비밀스러운 낙원부터 내가 회수해주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부터 내가 지옥으로 바꿔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폭풍 전의 고요처럼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남편에게서 첫 반응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굳게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경황조차 없어 보였죠. 저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는 척하며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김 부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ES 글로벌 계좌, 잔액이 0원이라고?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어? 당장 알아봐, 당장. 남편의 목소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를 뛰쳐나와 사자처럼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은 제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 안 좋은 일이라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제 걱정스러운 표정에 남편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신경 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저리 가 있어.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이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는 권위적인 남편의 목소리였다면 이제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비명처럼 들렸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바로 그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제게 시답잖은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밥을 씹는 그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그의 모든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엾어라, 이강진. 당신도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구나. 당신이 나를 가르친 그대로 불안을 감추려고 애쓰는 꼴이라니. 하지만 당신은 연기에는 영 소질이 없네. 너무 서툴고 어색해서 지켜보는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야. 저는 그의 불안에 기름을 붓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참 여보, 예전에 우리 운전해 주시던 기사님 성이 이 씨였나? 그분 덕에 좋은 곳도 가봤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요. 제 말에 남편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쨍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얼굴로 되물었죠. 어머,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밥이나 먹어. 남편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그 질문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다음 공격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는 것을요. 남편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누군가와 고성을 지르며 통화했고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생긴 균열의 원인을 찾지 못해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아첨하는 부하들은 많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속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동안 저는 제 유일한 아군인 지연과 함께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통화하며 다음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운전기사 이영수 씨, 내가 좀 알아봤는데 심장이 약하고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내용 증명 하나만 보내도 벌벌 떨면서 협조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운전기사 이영수에게 먼저 접촉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휴양지 빌라의 처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혼자이게 만들었지. 당신의 세상에서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이제 당신이 진짜 혼자가 될 차례야.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게 될 거야. 다음 주 지연이가 그 남쪽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지연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끝났어.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승리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났어. 30분도 안 걸렸네. 사무실에서 준비해간 서류들 보여주고 이대로 가면 대표님 대신 당신이 횡령죄로 콩밥 먹게 생겼다고 딱 한마디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 위임장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에 전부 도장 찍었어. 두 번째 보급로가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비밀 별장, 온갖 더러운 욕망을 풀어내던 그 안식처가 이제 제 손안으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은수가, 그런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내가 이쪽 법무사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검찰 쪽에서 너희 남편 회사를 조용히 내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닌데. 조만간 압수수색이 터질지도 모른대.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검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와 남편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불안 증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불안을 넘어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누가 집에 다녀간 것은 아닌지, 집안에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온 집안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오늘 내 서재에 들어왔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분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청소할 때도 문 밖에서만 조심하는데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제 연기에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두고 간 서류 위치가 왜 미세하게 바뀌어 있지? 분명히 이 각도가 아니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인간은 저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기억하는 자였구나.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까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서류들이 좀 날렸나 봐요.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제 완벽한 대답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심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가 없었죠.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증거를 가진 자와 의심만 가진 자의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인다는 소문은 남편을 더욱 초조하고 더욱 부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중요한 서류들을 회사 금고가 아닌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서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어느 날 새벽 저는 또다시 잠에서 깬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냥 그대로 둬. 내가 말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옮기지 마.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는 책꽂이에 꽂혀 있던 두꺼운 양장본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의 속을 파내 만든 비밀 공간에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황급히 숨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다급해서 평소의 치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숨긴 책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꺼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영어와 독일어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몇몇 단어는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긴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계좌번호,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모든 사기꾼들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최종 목적지, 남편의 진짜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 계좌를 묶지 못하면 그 안에 든 수백, 수천억의 돈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복수는 미완성으로 끝날 겁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사무실.
저는 제가 찍어온 스위스 은행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는 루트를 총동원해 그 계좌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은수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무슨 말이야? 이 계좌 10년 전부터 비밀리에 운용된 자금이야.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서 돈 세탁된 검은 돈의 종착지라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 100억 이상이 들어있을 거다. 10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 제가 누려온 소박한 사치, 남편이 제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저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는 먼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인생에서 그저 용돈 몇 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값싼 장식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치욕?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뼈를 깎는 듯한 치욕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 적도 존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가려주는 가장 편리하고 값싼 병풍으로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불타는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 돈 단 한 푼도 저 인간 손에 남겨둘 수 없어. 단 한 푼도. 하지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계획은 3단계로 간다. 1단계, 자산 동결 및 현금화. 내가 휴양지 빌라 매각을 마무리하고 당신은 법인 계좌 정리를 맡아. 2단계, 증거 종합 및 폭로 준비. 내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검찰 고발장과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게. 3단계, 디데이 실행. 너가 이혼 서류를 내미는 순간 내가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터뜨리는 거야. 그것은 남편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동시에 저 역시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ES 글로벌의 대표이사인 제가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이건 벌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내 이름으로 지어진 죗값을 내가 직접 치우는 것. 그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법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사유를 묻자 저는 망설임 없이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사기. 이것이 내 지난 40년 세월의 종지부였다. 그리고 저 괴물을 향한 나의 마지막 선전포고였다.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연은 휴양지 빌라를 처분한 계약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겼고 언론사와 접촉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내일 아침 법원에 제출할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아주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적이 누구인지 몰라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밥을 먹는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설레었던 날,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내 모습, 아이를 낳고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 위로 남편의 위선과 기만,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의 질문에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경멸과 연민과 자신감이 뒤섞인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 얼굴을 눈에 좀 담아두려고요. 마지막으로 결전의 날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갈 때 입었던 전투복 같은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에 제 마지막 말을 곱씹느라 잠을 설쳤는지 남편의 얼굴은 퀭했습니다. 그는 저를 애써 외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그의 목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가기 전에 볼 게 있어요.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또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하려고 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복수의 연장 가방이 된 그 명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곱게 접어둔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당신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장난해, 지금? 그는 여전히 제가 장난을 치거나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일도 없겠네요. 이강진 씨.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입에서 이강진 씨라는 말이 나온 순간 남편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분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건 소리치는 것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이 서류, 지금 내 손으로 찢어버리면 없던 일로 해줄게. 당신은 그냥 예전처럼 살면 돼.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위선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를 심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라고요? 그럼 하나씩 물어볼까요?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ES 글로벌 대표이사 박은숙. 제 이름 뒤에 숨겨둔 비자금 32억 원. 그거 누구 돈이죠? 남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휴양지 빌라. 당신 운전기사 이영수 씨 명의로 사들인 당신의 비밀 낙원. 그것도 이미 제 손을 거쳐갔는데 그건 또 누구 돈이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걸? 남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785로 시작하는 그 계좌번호 그 안에 든 100억 원. 그건 또 누구의 피눈물입니까? 이강진 씨. 스위스 은행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다리가 풀렸는지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보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바보 아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쳐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지옥일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필사적으로 되짚고 있겠죠.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당신의 범죄 증거가 담긴 이메일이 몇몇 신문사 기자들과 검찰청 민원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당신의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스위스 은행 자료까지 전부 다요. 아마 한두 시간 안에 당신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하겠죠. 제 말에 남편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예요. 여기서 이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당신 앞으로 남은 마지막 재산이라도 곱게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키는 셈이겠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 검찰의 개처럼 끌려가 온갖 망신을 당하고 평생 지켜온 이름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냐. 이제 선택하세요. 이건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냉혹한 심판관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바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제 손에 의해 완벽하게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인주와 펜을 꺼내 이혼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 결정하시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당신 손으로 직접 장식할 기회를 드릴게요. 남편은 제 마지막 말을 들은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몰락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왔을 겁니다. 언제나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이혼 서류는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숨을 몰아쉬며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주의 도장을 찍어 제 이름 옆에 나란히 눌렀습니다. 쿵! 둔탁하게 서류 위에 찍히는 도장 소리가 제 길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테이블 위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가 받지 않자 전화는 끊기고 바로 다른 번호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다른 신문사, 또 다른 방송국. 세상이 그를 심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작됐네요. 제 나지막한 한마디에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 몫의 이혼 서류를 정갈하게 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남자에게 볼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당신의 남은 인생 감옥에서 참회하며 잘 보내시길.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속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중단되고 익숙한 앵커의 긴급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인 진성 DNC의 이강진 회장이
수천억 원대 허위 분양 사기 및 스위스 은행을 통한 해외 재산 은닉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앵커의 목소리 뒤로 제가 남편의 금고에서 찍었던 서류들과 회사 로고 그리고 남편의 얼굴 사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남편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거실의 장식장을 부수고 유리잔을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광경을 마주한 남자의 마지막 단말마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를 제 지난 40년 세월에 대한 장송곡 삼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뜨거웠던 제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래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저를 아래로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하늘 위의 천국에서 진실이 있는 땅으로. 며칠 후 저는 지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강진의 사기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한없이 비참했고 그의 범죄는 끝없이 추악했습니다. 제 앞에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부 약정서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회수한 모든 재산, 그 돈을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탁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보낼 거야? 내 노후자금 정도는 챙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이건 내가 목숨 걸고 찾아낸 거잖아. 지연의 말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저 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냄새가 배어 있어. 나한테는 단 한 푼도 필요 없어. 내가 평생 그 돈 때문에 숨막혀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그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가장 가벼운 게 가장 자유로운 거더라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싸구려 볼펜의 플라스틱 감촉이 남편이 사주던 만년필의 차가운 금속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은 기묘한 역설. 저는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이 텅 빈 내 두 손이 더 값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빌라를 떠나 오래된 동네의 작은 언덕길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강 대신 좁은 골목길과 이웃집의 옥상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명품 오디오의 클래식 음악 대신 두부 장수의 종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어리석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제 몫이었던 남편 재산의 절반을 왜 굳이 포기했냐고, 그 돈이면 평생 여왕처럼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서 고생하냐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을 때의 그 외로움보다 햇볕에 데워진 이 낡은 장판의 온기가 몇 배는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인생이 비로소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라디오에서 전 남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를 통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기부했던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했기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기부금 덕분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매일 술로 지새우던 한 아버지가 다시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 신혼집을 잃었던 젊은 부부가 작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아 월세방이라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들의 사연을 읽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돈에 묻어있던 피눈물이 이제야 진짜 눈물로 씻겨나가는 듯한 그런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무엇을 써내려가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혹시 그 단체에서 일손 필요하지 않은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뭐, 너 거기서 일하게? 응. 청소라도 괜찮고 전화 받는 일이라도 괜찮아. 내가 그분들한테 평생 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을 이제부터라도 아주 조금씩이나마 갚고 싶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자랑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작은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역할은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셈이죠.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보이는 재래시장의 풍경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건값을 깎으려 흥정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웃음소리, 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청년의 활기찬 모습, 그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이 제게는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행복과 성공은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저런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제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텅 빈 지갑과 낡은 월세방,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닌 바로 나, 박은숙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얻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시간은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깨닫기 위해 치러야 했던 아주 길고 혹독한 수업료였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두 발로 저의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새로 오신 분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춥죠?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하세요. 제 목소리는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